안녕하십니까. 예, 뉴스N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간첩 시리즈가 되겠어요. 주디스 코플론. 네. 예, 아주 FBI를 곤경에 빠뜨렸던 그 스파이였죠. 예. 예. 주디스 코플러는 활동 내역보다는 활동 기간 동안 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배경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요. 네. 예. 코플런을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일단 미국인이면서 공산주의자고요. 그 공산주의자라는 성향으로 인해서 소련의 당시의 최고의 정보기관이었던 NKVD라는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무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막강한 그게 정보기관에 원래 소속됐었습니다. KGB의 전신이죠. 전신쯤 예. 되는. KGB의 바로 직전 조직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변천을 거쳐서 이후에 KGB 가 냉전기의 된 거죠. KGB로 변화를 하지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 공산주의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미국 법무부에 채용이 돼서 당시에 전략사무국 OSS 그리고 FBI 연방수사국 그리고 미 육군 방첩대 CIC 뭐 이런 조직들이 수집해 놓은 방첩 자료실을 드나들면서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소련 정보기관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아,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영화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코플러는 영화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이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 자체로는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코플런이 발각된 배경이 당시에 미국이 초극비 작전으로 진행 중이던 베너나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소련의 암호 외교하고 군사 암호를 해독하는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을 통해서 발각된 최초의 스파이. 그런 첩보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코플러는 1921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먼저 태어났는데요.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는 평범하신 분들이었고요. 뭐 제분업자이시고 아주 평범하게 자랐고 어려서는 아주 선량하고 똑똑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좋은 시민상 뭐 이런 거를 수상을 했고 학업도 우수해서 전액을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입니까? 네, 바너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요. 네, 예. 그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기대가 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 법무부에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어떤 공산주의 그 이념에 예. 심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내재된 성향은 또 이제 그렇지 못했지요. 공산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예. 내에서 이제 예. 활동 청년 모임이니까요. 청년 공산주의자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주목되는 것은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서 이때부터 이미 미국 공산당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그러니까 미국 내의 공산당을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그런 거죠? 공산당, 네, CPUSA를 위해서 공산당 위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전력을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파이 활동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활동을 이때 대학 때 이미 그러니까 했지요. 사실은 그때 1940년대 정도면 지금처럼 어떤 그 공산주의와 어떤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어떤 이런 개념이 이렇게 서로 뚜렷하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했을 때는 아니죠, 아마. 예, 당시에는 그렇죠. 나치에 대항하는 것이 가장 컸었고 하지만 이제 2차 대전 종전으로 갈수록 스탈린에 대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경계심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플러는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미국 법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
법무부에 가서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면은 예. 아주 이 간첩으로서는 써먹기가 아주 좋은 위치가 사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코플론이 법무부에 채용되는 시기에 1944년이거든요. 야. 그래서 1944년부터는 사실은 소속돼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SS, FBI 그리고 CIC 뭐 이런 조직에서 수집한 방첩 자료가 모아지는 법무부 내 방첩 자료실을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자료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스파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잠재력이나 활동을 눈여겨보던 소련 측에서 1945년 1월에 뉴욕 맨하탄 지부장을 시켜서 어떤 지부장이에요? 블라디미르 프라부딘이라는 지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럼 무슨 지부장이에요? 뉴욕을 책임지는 뉴욕 지부장이에요. 블라디미르 프라부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프라부딘에 의해서 그때 공식적으로 SIMA라는 암호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어떤 정식적인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스파이가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공작금도 정해진 급여지요. 그러니까 공작금도 받으면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또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법무부 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명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사찰 활동 수집 자료 정보 수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NKVD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요. 그런 과정에서 1948년 말쯤에 FBI가 내부 방첩 활동을 벌이던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실마리를 찾게 된 배경이 굉장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당시에 미국은 2차 대전 기간에 나치뿐만이 아니고 스탈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나치와 벌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스탈린에 대한 감시, 모스크바와 미국을 오가는 외교, 그다음에 군사 암호에 대한 해독 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외교 의심을 일단 해보고 그럼.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스탈린과도 미국 소련과도 2차 대전에서는 같은 동맹국이었지만 이후에는 적수가 되지요. 이걸 이제 미리 간파를 하고 미국이 1943년부터 소련 외교, 군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해독 작전이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 베노나라고 하는 암호 해독 작전인데요. 시마라고 하는 코플론의 정체가 숨겨진 시마라고 하는 암호가 이 베노나 암호문 속에서 프로젝트 베노나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암호문이 추출이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시마가 누구인지 특정을 못했어요. 특정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FBI가 추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선이 파악이 되는 거지. 예. 이제. 코플론이 어딜 갔다. 암호문을 보면 시마가 어딜 갔다. 겹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FBI가 방첩 활동을 벌이면서 코플론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게 1948년 말이에요. 하지만 FBI가 여기서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베노나 계획은 당시에 맨하탄 계획,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맨하탄 계획과 더불어서 초극비 작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FBI가 코플론을 재판에 넘기려고 해도 베노나 계획이라고 하는 그거에 의해서 간첩이라고 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 근거를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약 처방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함정 수사를 하게 돼요. FBI가 코플론의 주변으로
미끼 문서, 기밀이 담긴 미끼 문서를 던져놓고 그리고 불법 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플로는 그걸 모른 채 그 기밀 문서를 또 1949년에 예. 소련 측에 넘기는 거죠. 네, 소련 당시 맨하탄에 위장해 있던 NKVD 다른 요원에게 구비체프라고 하는 다른 요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장면을 FBI가 포착을 하고 이 접선을 하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을 다 체포하게 체포를 됩니다. 딱 하고. 예,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만들죠. 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뭐 그 1심에서는 나름대로 그 유죄를 받았는데 예. 2심 뭐 또 그 아무래도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법원에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명백한 유죄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코플론 쪽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FBI가 역사상 제일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가 아닐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에 벌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FBI는 엄청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또 2심이 딱 시작을 하는 과 함께 코플론 쪽에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코플론을 기소했던 근거가 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이외에 국가 기밀을 소련에 전달을 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예. 거냐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FBI가 제출을 전혀 해야지.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플론 쪽 변호인들이 그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이것이 기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국가 기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 자료를 내놔라. 증거 자료를.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느냐에 따라서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다. 그런데 FBI가 갖고 있던 한계가 또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법원의 그 허가 없이 코플론을 하고 사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반대로 FBI는 극단적인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해요. 당시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공화당의 조셉 메카시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메카시라는 의원이 특정 인물 한 100여 명 정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다라고 외치는 소위 메카시즘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좌익과 우익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지는 일대 혼란이 벌어져요. 이 상황에서 코플론의 변호인단이 우리는 메카시즘의 희생양이다. FBI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다. 이게 여론에 먹힌 거예요. 여론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FBI가 게시타포 같은 비밀 경찰, 과거 나치처럼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먹힌 거예요. 사실 그때면은 이제 그 에드거 후보 국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근데 에드거 후보라고 하는 그 국장을 FBI 국장을 보면은 많은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때로는 이제 협박도 하고 어쩌고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당시에 베노나 계획 이외에도 FBI가 별도로 코인텔 프로라고 하는 사찰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작전이었거든요. 이거는 인권운동가, 흑인 인권운동가라든가 유력 정치인, 케네디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다고. 바로 그랬죠. 그 얘기가 케네디나 있어요. 닉슨 모두가 이 사찰 안에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 그래서 후보를 자르질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코인텔 프로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자료를 다 내놓았을 오픈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놓을 경우에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2심에서 코플로는
일부 유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는 예, 거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결판을 내는 이제 이게 마지막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예, FBI가 이러한 단점, 맹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너나 계획은 공개할 수 없고 자신들의 사찰 계획은 더더욱 못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메카시즘 광풍은 계속 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1967년까지 거의 재판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에드가 후보가 내린 결정은 결국 소송을 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플로는 간첩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코플론의 사건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 간첩이었을 스파이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사실 이제 드러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1990년대에 동구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KGB 당국자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주 재밌는 일이었는데 순전히 돈벌이를 위해서 연방이 붕괴되니까 월급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 나오지도 거 아니에요. 않고 자기네들의 그 막강했던 권력도 이 쓸 수가 시기에 없고. 소련 군부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핵무기를 팔아먹었어요. 그 핵무기까지 팔아먹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KGB 당국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서고를 개방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모아놨던 취합했던 정보들. 버렸던 작전들이 가득하게 모여있던 서고를 서방 그 기업들에게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리고 서적 뭐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런 것들과 계약을 맺고 서고를 개방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전문가들이 몇 명이 투입이 돼서 서고의 자료들을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코플론에 대해서도 이때 분석 내용이 나왔어요. 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코플론은 명백한 소련의 스파이였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 이후에 KGB는 또 서고를 닫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로 그때 옐친이 다시 정권을 쥐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몇 년 뒤에 한 3년 정도 뒤에 KGB 서고를 이제 닫아버리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FSB라고 연방 보안국 그게 바로 지금 푸틴의 권력 기반이죠. FSB가 지금은 이제로 변해 있지요. 변모돼 있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코플론도 뭐 결혼도 하고 해서 애들도 낳고 뭐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의 활약이 대단했죠. 재판 과정에서 FBI를 그렇게 수세로 몰아붙이는 당시 에드가 후보는 말 그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거 빅브라더라고 하는 살아있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최강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몰아붙인 변호인.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변호인과 결혼을 해서 2011년까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그렇게 사망을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여간첩 그 코플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간첩인데 간첩인데 그 부분이 증명되질 않았었다가 나중에 간첩이었던 게 확실하긴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후보국장 에드거 후보국장을 아주 곤경으로 아주 몰았던 소련의 그러니까 미국인 소련 여간첩. 그렇죠. 이때 FBI는 말 그대로 정말
이때는 CIA가 지금은 CIA가 그래도 최고 미국 내에서도 최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 정보 관련해서 예, 당시에는 FBI가 FBI였죠. 최고였어요. 예. 그런 FBI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했었냐면 2005년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보고서를 내놔요. 아, 그 보고서의 골자가 뭐냐면은 당시 코플런의 변호인이 베너나 계획에 접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예, 행운이었다. 오. 얼마나 위기감과 위협을 느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예. 파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까지 그 보고서를 냈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플런의 활동이 어땠느냐 이것보다 그 시기의 미국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념적인 상황이 어땠느냐를 아주 알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저 이런 내용이 현재 지금 저기 이 책 속에 좀 있습니까? 네, 세기 첩보전의 21화에 베너나 계획 안에 그런 오늘 내용.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들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박 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여기저기 체크하면서 또 이렇게 책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뭐 이제 또 출판도 더 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소개되지 않은 스파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작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 가야 구할 수가 있나요? 예. 전국에 다 예, 깔려 전국 그리고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다 그래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